오늘은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부모가 있는 40대, 50대, 60대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는 인생의 벽을 넘어 질 좋은 수명을 늘리는 정답을 공개하여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늘은 와다 히데키가 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좋은 팁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과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지요. 그런데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균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남성은 72.68세, 여성이 75.38세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도 지금의 윗세대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4세, 여성이 87.74세입니다.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 말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이고 여성이 90세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계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래서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8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며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그때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암과 뇌경색,
심근경색이나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습니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눈앞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는 다양한 힌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요. 와다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만약 지금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의 생활로는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지만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것들을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 우려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은데요.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것이 의무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과 당분과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8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 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문제는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자는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노화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60대의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에서 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이고 90세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서 꼬린 지점이 멀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좀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가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차지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소소하게 이룰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듭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나름의 드라마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인생에는 우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진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합니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되지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뛰어난 무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82세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는 사람들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노쇠한다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천수를 다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노쇠로 인한 사망은 대체로 가정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암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거의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고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묻습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더 센 약 좀 처방해 달라고 조르십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약이 좋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약을 안 주면 환자들이 보통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의사분들도 또 어쩔 수 없이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이나 치료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치료의 방향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아니면 자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 말이죠.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7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치료를 받으셨었는데요. 그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힘들다고 그만하자고 말씀하셔도 가족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치료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머니 말씀대로 집으로 모셨었는데요. 병원에서 있을 때와 집에 와서의 표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편안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안히 임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선뜻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소에 부모님과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마음을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을 하려고 중환자실에서 얼굴도 자주 못 본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체온도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과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질병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질병인데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은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혈압과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적인 측면에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질 좋은 삶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런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아서 2부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실 만한 내용만 엄선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 생활비는 27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은퇴 연령을 59살을 해서 봤을 때 산출된 필요 노후 자산은 기대 수명을 84세를 기준했을 때 6억 6,900만 원, 만약 예상 수명을 100세로 할 때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단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는 현실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나이를 59살로 잡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청 평균 통계를 보면 평균 은퇴 나이가 49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년 60까지 일을 하면 좋은데 대체로 50살쯤에서 은퇴를 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대 수명을 84세로 했지만 사실 그 이상 살게 될 확률이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도 없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가 꼭 한 번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살까지 살았을 때 우리가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10년 동안 시니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은퇴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 현금 양을 보면 한 3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이거보다 적으신 분들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을지 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와 주택연금을 절대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총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만 믿고 노후 준비하면 되겠다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 주택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도 많이 나오고 보유세인 종부세하고 재산세 부담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주택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진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주택, 주택 또 부동산 외로 은퇴 준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비주택입니다. 상가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상가 투자의 장점은 상가는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긴 합니다. 크게 신경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점이 지금 상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원금도 못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가 투자를 좀 말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이 보면 서울 같은 데는 4%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4%를 잡으면 3억 기준 1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대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130만 원 초반도 가능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왔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텔 투자입니다. 은퇴자분들이 가장 수월하게 편안하게 하시는 게 바로 오피스텔의 투자죠. 장점은 구조가 이제 안정적이고 무난한 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취득세가 8%, 10% 부담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4.6%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자분들 중에서는 오피스텔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데는 보통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는 점인데요. 4~5평 되는 원룸 오피스텔들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 상승 폭이 좀 적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제대로 팔릴지도 모를 뿐더러 파실 때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죠. 수입은 서울 같은 경우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을 투자하셨을 때 월 100만 원, 대출 좀 활용한다고 하면 130만 원 전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리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수입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비교적 또 안정적인 투자이고요. 단점은 위치가 안 좋은 것을 잘못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공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대출을 활용한다고 하면 8에서 12% 선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3억을 투자했을 때 월 한 200만 원 전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저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아파트 투자한다는 게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우리 은퇴자들의 기준인데 내가 만약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월세가 안 나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집만 비싸면 뭐 하나요? 묶인 돈이라서 현금 흐름이 거의 없거나 적다는 거죠.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면 더욱 힘들겠지요. 그래서 만약 아파트를 갭 투자하거나 전세를 놓을 경우 수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 경우에는 1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서 그 전세금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투자는 현금 흐름은 없지만 전세금 올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해야겠죠. 두 번째는 주택인데 단독주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의 종류가 뭐가 있죠? 다중주택, 보통 원룸 건물이라고 하죠. 또 다가구 주택, 이것도 단독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주택, 3주택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보유세나 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의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주택자가 이걸 투자해서 거주 및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처분 후에 이걸로 이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단점은 뭘까요? 보증금하고 대출 부담입니다. 지금 전제가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충분히 많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3억을 가지고 서울에서 다중다가구 건물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하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1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해도 전세 보증금 6억, 대출 한 1억 이렇게 끼고 사야 내 돈 3억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남의 돈인 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은 뭐가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생기는 약간의 월세. 그리고 이렇게 3억 갖고 투자하는 대부분은 전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이 2년마다 올라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현금. 이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말고 은퇴 준비할 수 있는 또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3억을 가지고는 100세 시대에 은퇴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은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창업이죠. 점포형 창업의 장점은 뭘까요? 잘만 한다고 하면 내 평생 직업이 되는 거죠. 직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꾸준히 잘 벌 수 있겠죠. 잘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3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5년 생존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생존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점포형 사업은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만약 잘 된다고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내 밥벌이를 한다고 해도 본인 인건비 정도밖에 못 법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이라는 것은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고 명절도 없이 휴일도 없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은퇴 후의 막막함에 쉽게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창업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이자로 산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저축에 눈 뜨면 수익률이 7%, 8%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은퇴해서는 은행 이자로 살아야지라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일단 장점은 원금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 단점은 금리가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1억을 은행에 놓아도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억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3억 예금하면 13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걸로 은퇴 준비가 안 되죠.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한다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취업을 해서 월 200을 번다고 하면 6억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 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6억짜리 오피스텔이면 수익률이 4% 정도 되기 때문에 월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200만 원을 버셨다고 하면 6억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그만둘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2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다고 하면 70대 중반까지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저걸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 이야기 나눴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지금 그랬던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일정 소득을 만들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장점이 뭐냐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업 자금이 하나도 들어갈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만 되면 평생 내 직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이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준비할 것도 많고 잘 모르니까 자신도 없고 이걸 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모르셨던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냈으니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정 노력을 계속한다면 수익은 계속 늘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동네 가보시면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평생의 업으로 하는 거죠. 단점은 자격증 취득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셔서 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공인중개사를 내가 취득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열심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공인중개사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고전했지만 많이 잘 벌었습니다. 수입은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주택을 하는 방법. 상가 투자 있고 오피스텔 투자 있고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투자 또 단독주택인 다중, 다가구 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점포용 창업, 또 은행 이자로 살아가는 거, 재취업,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인중개사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방법도 있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3억으로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한다든가 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고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평소에 음식을 한다든가 또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재취업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만들어낸다든가 이 11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비판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복리로 이자가 너무 비싼 쓰레기 같은 상품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쓸모없다. 영모기지로 집을 헐값에 뺏어가는 것과 같다 등등 안 좋은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주택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자 주택연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연 주택연금을 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일단 보류하고 기다리는 게 나은지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 반드시 신청하셔라. 또 이런 분들은 절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고민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올해 3월 기준 주택연금을 받는 매월 수령액을 나타낸 표를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일반주택, 종신 지급 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는 주택 가격, 세로는 받는 연령인데요. 1억 주택으로 50세부터 수령할 경우는 월 10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의 2억짜리 주택은 곱하기 2, 3억짜리 주택은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보면요. 1억 주택이 매월 24만 원을 받고요. 2억은 48만 원, 3억은 72만 원, 4억은 96만 원, 5억은 12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 대비 배수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의 집이라도 몇 세부터 받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큰데요. 1억 주택을 기준으로 50세는 10만 6천 원, 55세 14만 5천 원, 60세는 19만 8천 원, 이렇게 나중에 받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서 80세에 수령할 경우는 월 47만 4천 원을 받습니다. 당연하게도 집값이 높을수록 늦은 나이에 받을수록 많이 받는 거죠.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70세 3억 주택의 경우 매월 88만 6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연금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총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연금은 종신 수령 시 100세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을 산정해 지금 50대, 60대 기준으로는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가 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금의 산출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가 계속 같은 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55세고 아내가 50세라. 가입 기준의 턱걸이가 돼서 1억 주택으로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부 중 어린 사람 기준이니 아내 나이 5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100세 기준으로 산정하면 매월 10만 6천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건데요. 총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12달간 받으면 1년 받는 총액이 127만 2천 원이 됩니다. 이걸 100세 기준으로 50년간 받는다 계산해 보면 50을 곱하면 6,360원을 받습니다. 1억짜리 집을 맡기고 받는 건데 평생 받아도 집값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싶으시죠?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80세에 받는 것을 기준으로 1억 주택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80세에는 매월 47만 4천 원을 받으니 11을 곱하면 1년에 568만 8천 원을 받고요. 100세까지 20년 남았으니 20을 곱하면 1억 176만 원을 평생 나눠서 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금보다 많이 받죠. 늦게 받으니까 50세 수령 금액의 거의 2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대출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평생에 걸쳐 나눠서 받는 영모기지 대출 상품이거든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매달 지급되는 돈을 연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월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처럼 매달 받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주택담보대출이 맞습니다.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하잖아요.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하는 거라 시중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면 이자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매월 보증자에게 이자가 붙는 월복리 상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큰 폭으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달리와 복리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면 주택연금의 경우 수령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자가 붙어도 죽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거라 상관없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자율을 계산해서 빼고 난 나머지를 매월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오래 받으면 덜 받게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 수령하면 할수록 떼는 이자가 많기 때문이죠. 1억 주택을 가지고 50년 수령할 경우 총 수령액이 6,360만 원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복리로 인해서 떼는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0년 수령할 경우 더 많이 받는 건 뗄 이자가 적기 때문이고요. 그럼 몇 세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요? 주택연금을 50대, 60대, 이른 나이에 신청하면 수령기간이 40년, 50년이라 이자가 너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주택연금은 너무 오랜 기간 수령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20년, 30년 안쪽으로 수령하는 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일을 해서 모자란 노후자금을 충당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일하기 힘들어지는 70대 이후부터 주택연금 수령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50대, 60대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주거 환경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택연금을 덜컥 신청해버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보통 이사는 잘 안 가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에 가거나 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70대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괜찮다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금리도 따져봐야 합니다. 2022년 기준 70세의 3억 주택으로 신청 시 매월 92만 6천 원을 받았는데요. 2024년에는 88만 6천 원으로 월 4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금리보다 올해 금리가 높아서 이자를 더 많이 떼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매달로 따지면 4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 같지만 이것도 몇십 년 누적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주택연금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건데요. 3개월 CD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1.1% 또는 6개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0.85% 더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 금리가 낮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와 집값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금리는 따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시 연 1.5%가량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미리 반영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반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항변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다만 한번 상승하면 이후에 물가 상승폭이 커지더라도 연금액을 재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전에 어떤 분이 5억 주택으로 65세부터 주택연금 넣으면 월 110밖에 못 받는데 차라리 그걸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으로 5억을 넣어두고 연이율 3.5%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금 떼고 매달 125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보다 많죠. 게다가 원금도 남아있는 거라 이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5억 집을 팔아서 은행에 넣어버리면 어디서 사나요? 살 집은 있어야죠. 그래서 3억만 은행에 넣어두고 같은 수준의 집에 보증금 2억에 월세로 산다고 치면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3억에 대한 은행 이자는 월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집은 최소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자 받은 돈으로 월세도 다 못 내는 셈입니다.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주택연금 12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월 수익이 매달 220만 원이 돼야 합니다. 세금제하고 수령할 경우 연 3,1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월 꼬박꼬박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이 바로 노년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 노년에 살 집도 필요하고 집 팔아 목돈 마련해서 큰 수익 올릴 자신이 없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오를 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에 주거용 주택으로 내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지가 12억이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억 정도 집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지만 실제 지급은 주택의 실제 가격으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5억이지만 실제 주택 가격이 7억이라면 7억 원으로 산정해서 준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과 2022년에 올라온 뉴스 기사를 보면 이 무렵 주택연금 해지가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간이 언제인가요? 이때는 주택 가격이 연일 오르고 신고가를 갱신하던 바로 그 시기잖아요. 이처럼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오른 걸 반영해서 더 주지도 않고 또 집값이 떨어졌다고 덜 주지도 않습니다. 저 기사가 나왔을 무렵 주택연금은 가입했는데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돈과 보증료를 다 토해내고도 남는다 싶으니까 해지를 하는 거죠. 다만 해지를 할 경우 같은 주택으로 3년 이내 재가입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다 싶은 경우는 가입하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주택연금에서 주는 돈은 정말 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를 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른 꼭지점, 집값이 최고 정점일 때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가 언제인지 알아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실 테지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집값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서울 대도시의 입지 좋은 곳이나 개발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은 여전히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내 집값이 오를 여지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떨어질 거라 예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빌라나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은 주거 형태도 있고요.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최고점일 때 가입해야 가장 많이 받으니까요. 그럼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공시지가 12억 기준이지만 고가 주택의 경우는 거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70세 가입 기준으로 10억 이상의 집에 산다고 할 경우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연금도 있어서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연금이 아니라 대출이라고 했지요. 이자 떼고 주는 건데 필요 이상의 돈을 대출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생활비에 부족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입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가 매월 100만 원 정도 부족한 경우라면 10억 집을 팔아서 3억 5천만 원 정도 주택으로 이사를 한다면 70세 기준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의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이 정도를 매달 받으시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다른 활용처를 찾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 수령액도 비례해서 올라가지만 주택연금은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5세, 80세 수령 시 고가주택은 더 이상 월 수령액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10억, 11억, 12억으로 주택 금액이 높아져도 수령액은 같습니다. 더 많이 주면 주택연금이 책정한 대출 한도액을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물론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주지만 필요 없는 대출을 더 받은 셈인 것입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한도 6억 원 이내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3억에서 5억 정도가 매월 받는 금액도 적당해서 주택연금에 많이들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100살까지 못 살면 손해일까요? 아까 주택연금은 100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만약 100세까지 못 살면 어떻게 되고 100세보다 더 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100세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기준이지 실제 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100세 넘어도 돈은 매달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좋은 점인데요. 만약 오래 살면서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가더라도 자식들이 토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못 살고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사망 시점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돈과 보증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집값을 너무 후려쳐서 주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받은 돈과 보증료를 다 내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아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타 주택연금 가입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간혹 부부 둘뿐이고 상속해줄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 죽고 나서 남는 재산이 있으면 사촌이네 친척한테 가고 이마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기는 것 없이 집까지 알뜰하게 다 쓰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택연금은 대출이다 보니 일반 연금과 달리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매달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령이나 건강보험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가입 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도 되고요.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2억 미만의 집에서 사시면서 기초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최대 20%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인 만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의 평균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요. 전국 기준 평균 가입 연령은 72세였고 평균 월지급금은 119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참 현명하게 잘 따져보고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주택연금 수령액과 어떤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유리한가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일찍 가입하는 것보다 70 이후 가입하면 유리하다. 시중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가입하면 유리하다. 주택 가격 최고점에 가입하면 된다. 앞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서둘러 가입하자. 3억에서 5억 정도의 주택이 가입에 적당하다. 가입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유리하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수익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택 2억 미만 저소득층은 20% 더 주니 꼭 가입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안심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불리한 경우는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나 예외 사항들이 될 텐데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한 경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생각하는 경우,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노후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살아보고 싶은 경우, 건강이 안 좋아서 빨리 죽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경우, 투자나 임대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주택연금이 엄청 좋은 제도니 꼭 가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을 활용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가 힘든데도 아끼고 궁핍하게 살면서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3억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